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4년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놓치고 경기 내내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수비를 상대로 고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강등권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대2로 비겼는데요. 이 경기 후반 이른 시간 교체된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은 부진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내에 취재력과 공신력이 높은 기자 그리고 최고의 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위원은 토트넘의 부진이 손흥민 선수의 잘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다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의 전술 운영이 손흥민 선수의 부진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기량 자체가 하락하거나 에이징 커브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전술 궁합의 문제, 경기 준비 전략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손흥민 부진론 분석, 그리고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리미어리그 레전드 해설위원의 경기 분석 내용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 제이 해리스 기자가 경기를 현장에서 취재한 이후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다. 손흥민 선수의 폼 지금 좋지 않다. 토트넘의 팬들이 이제는 어렵지만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라고 언급하는 제목으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분명히 최근 연이은 경기 속에서 그래도 제 몫을 다하는 전술적인 역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페널티킥까지 놓친 울버햄튼전의 경기력은 분명 떨어져 있었습니다. 먼저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8월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입단한 이후 손흥민은 수없이 많은 골을 터뜨리며 활약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은 2018-19 시즌 마드리드에서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8강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한 1, 2차전 두 경기에 3골을 넣으며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상위 4위 자리를 다투고 있던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손흥민은 해리케인이 선제골로 연결한 페널티킥을 유도했고 수비수 롭 홀딩이 레드카드를 받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을 직접 넣었습니다. 토트넘은 북런던의 라이벌 아스널에 승점 2점을 앞서면서 시즌을 마쳤고 손흥민 선수는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골든부트 득점왕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지난 2023-2024 시즌의 대부분을 결장했을 때 손흥민 선수는 중앙 공격수로서 히샬리송의 공백을 대체했습니다. 35경기에 출전해서 27개의 공격 포인트, 17골 10도움을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콜 팔머의 33개, 엘링 홀란과 올리 와킨스의 32개, 살라의 28개에 이어 가장 좋은 프리미어리그 선수의 공격 포인트 기록이었죠. 하지만 지난 일요일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와 2대2로 무승부를 거둔 경기에서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토트넘은 2008-2009 시즌 이후 처음으로 하위권 10위권 밖에서 전반기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원치 않는 기록은 같은 시즌 10월 이후 처음으로 홈에서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연속 패배는 8경기까지 이어졌었고 결국 당시의 토트넘 감독이었던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경질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부진의 문제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는 토트넘이 위기에 있을 때 구해내는 방법을 찾아내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이제 32살인 손흥민 선수는 울브스와의 경기 초반 30여 분 동안 거의 경기에 관여하지 못하다가 카운터 상황, 역습 상황에서 전진 드리블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는 몇 명의 선수를 드리블로 제쳤지만 데스티니 우도기를 향한 패스가 잘못 맞고 무산되면서 기세가 꺾였죠. 하프타임이 되기 직전 전반 막판에는 브레넌 존슨이 안드레에게 파울을 당한 이후 페널티킥을 직접 찼지만 주제사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공을 차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주제사 골키퍼가 손흥민의 약한 슈팅을 쉽게 막아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믿기지 않는 듯 엉덩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제자리에 돌아왔지만
최근 그가 시도한 6번의 페널티킥 중 5번이 모두 주제사가 다이빙했던 왼쪽 하단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달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우샘프턴, 첼시와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지만 올 시즌 16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해 5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 서포터들에게는 어렵고 민감한 주제이지만 손흥민 선수가 한동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시즌 초반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 3경기에 결장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던 손흥민 선수죠. 부상에서 복귀했을 때도 날카로움이 부족했고 소유권 싸움에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경기력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죠. 팀의 주장에게, 특히 손흥민 선수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스타일이 NG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과거에 케인과 환상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는데요. 수비수의 뒤에 있는 공간을 파고드는데 능숙했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여러 선수를 제치고 드리블을 하면서 박스까지 돌파해 줄 것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시즌과 지난 시즌 손흥민 선수의 슈팅 맵입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5골을 기록했으며 평균 15야드 거리에서 슈팅을 날렸고 슈팅당 기대 득점은 0.13골이었습니다. 골대 앞 영역에서 그의 슈팅 밀도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올 시즌에는 평균 16.8야드 더 먼 거리에서 더 골문과 떨어져서 슈팅을 때리고 있고요. 그래서 슈팅당 기대 득점도 0.11골로 떨어졌습니다. 중앙 지역에서의 슈팅도 드물어졌다는 것을 보시는 그래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빈도, 위치, 기회, 상황 모든 면에서 질 좋은 슈팅과 좋은 기회에 슈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마땅한 공격의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번리에 2,500만 파운드를 지불하고 영입한 윙어 윌슨 오도베르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9월에 햄스트링 부상 이후 전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유망주인 마이키 무어는 아직도 바이러스에서 회복 중이고 히샬리송은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에서의 모든 시간이 중단되었습니다. 티모 베르너는 모든 대회 23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한 번 득점하는 데 그쳤죠. 그 득점도 카라바오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토트넘 선수 중에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로 6위에 올라있지만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한 선수들보다 최소한 5살이나 더 나이가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뛴 선수는 5살 이상 어린 쌩쌩한 정말 한창 많이 뛸 나이의 선수라는 거니까 손흥민 선수가 지금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카라바흐와 유로파리그 경기 이후 근육통 교체, 그 이후 부상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동량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손흥민 선수의 활동량을 줄여주고 싶었지만 윌슨 오도베르, 히샬리송, 도미닉 솔랑키까지도 부상으로 잃었었죠. 축구에서 항상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부상의 양이 아니라 부상의 종류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손흥민 선수는 제가 애초에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게 됐습니다. 도미닉 솔란키와 계약하고 윌슨 오도베르를 영입하고 또 티모 베르너의 임대를 연장한 것은 티모 베르너 역시 우리가 유럽 대항전을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부담을 조금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솔랑키 영입, 오도베르 영입, 베르너 임대 연장 등 측면 자원뿐 아니라 전방 자원 등을 많이 보강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정말 많은 체력적 요구, 압박 요구, 그리고 경기의 강도 요구 안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출전 시간과 출전 횟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줄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는 건데요. 그런 생각으로 영입을 했지만 그 선수들이 연달아 서로 번갈아가며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이 경기를 뛰게 됐고 지쳤고 경기력이 떨어지고 부진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소니는 항상 경기에 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그의 태도이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가 뛰고 싶다고 해도 조절해줄 필요가 있고 뺄 필요가 있고 쉬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그를 쉬게 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의 나이와는 큰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나이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본 적이 없다. 나이가 들어서 쉬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시도하고 요구하는 지금의 축구 스타일과 강도가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선수들이 지치고 힘들고 부상이 찾아올 수 있는 힘든 축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이 문제가 현대 축구의 업무량, 경기 일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도한 축구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시도한 축구를 지금 현대 축구의 빡빡한 일정 안에는 구현하기가 어렵다. 그러려면 더 많은 선수가 필요하다. 부상 없이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월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토트넘은 36일 동안 11경기를 치렀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이 모든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진했던 경기력은 손흥민 선수에게 항상 출전해야 한다는 부담감만 가중시켰습니다. 팀이 부진하니까 빼줄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팀이 잘 나가고 있고 이겼다면 조금은 어떤 경기엔 빼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경기가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울브스와의 경기 64분에 베르너와 교체되었던 사실만 보더라도 그의 효율성과 에너지 수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기가 확실하게 승리로 가지 못한 상황이어도 손흥민 선수를 뺄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이후 선수들이 상당히 피곤해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공격 3선, 공격수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핵심 선수들에게, 특히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이 핵심 선수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날카롭지 못한 경기력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면서 선수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수들이 이런 일정 속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만약 우리가 가장 날카로운 컨디션 상태로 경기를 했다면 세 번째 골도 넣을 수 있었고 네 번째 골도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완승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지쳤기 때문에 필요한 골을 위해 이 골을 넣기 위한 패스나 슈팅이 몇 인치 떨어져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했던 역동적인 움직임도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플레이 전체가 지쳐서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바로 1월 1일 이후부터 해외 클럽과 사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보스만 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1년 더 보유할 수 있는 옵션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주장을 해왔다는 것이지 디 애슬리틱이 체크한 현 시점까지 12월 마지막 이 순간까지 공식 발동은 안 됐다는 겁니다. 모두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난 10년 그 이상을 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이전에도 놀라운 기량 하락을 경험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이는 잉글랜드 축구에 입문했던 첫 번째 시즌 2015-16 시즌에 4골을 넣은 것 이후 가장 낮은 득점 기록이었습니다. 선수들은 오는 주말 토요일 점심시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치르기 전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례적인 휴가를 가질 예정인데요.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선수들 모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 드물게 주어지는 24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훈련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시간이 필요했다. 체력 훈련, 강화 훈련, 보강 훈련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회복하는 게 필요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어서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등 어려운 일정들이 이어지는데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최상의 컨디션이 이 경기들을 이기기 위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면서 디 애슬레틱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퀄리티는 체력 문제만 없다면 발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빠진 것은 전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면인데요. BBC 매치 오브 더 데이는 토트넘, 풀럼, 리버풀 등에서 활동했고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로 활동했던 데니 머피의 분석으로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비겼지만 울버햄튼이 전술 전략, 감독의 준비 측면에서 더 나았다라고 분석을 하며 그 점이 손흥민 선수의 부진으로도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데니 머피가 이 장면, 울버햄튼의 경기 초반 대형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경기는 울브스가 수비적으로 더 컴팩트했어요. 특히 공을 가졌을 때 더 인내심을 갖고 플레이했죠. 두 명의 윙백이 울버햄튼은 공을 소유했을 때 아주 높은 위치를 잡고 공격했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경기였습니다.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번 경기 울브스가 경기를 했는데요. 초반에 보여준 이 장면은 3백의 양옆, 그러니까 윙백이 높은 곳이 아닌 밑으로 내려와서 좁게 수비 대형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좁은 대형이라는 것은 5백은 뒤에 내려와서 넓게 커버하고 있지만 뒷공간을 막고 있지만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안으로 좁혀 있고 3명의 공격수도 안으로 좁혀서 마치 이 5명의 미드필드가 있는 것처럼 중앙 미드블록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드블록 경기의 아주 초반 장면에서 좋고 긍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합니다. 사이드에서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달려들면서 공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공을
빼앗고 바로 공격으로 전환되는 상태에서 달려드는 에너지가 좋았다. 선수비 후역습이지만 역습할 때 충분히 많은 숫자가 함께 우다다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3, 4명만 가지고 딱 단순하게 역습한 게 아니라 많은 선수가 쭉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올 시즌에 올버햄튼이 득점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5백을 쓴 건 똑같은데 공격 가담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장면 보시면 오른쪽에서 공을 빼앗아서 왼쪽으로 공격이 결국 전개되는 과정에서 왼쪽에 아이트누리가 문전 깊숙이 들어가 크로스를 올리려고 할 때 토트넘의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무려 6명의 울버햄튼 선수가 침투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멀리도 줄 수 있고 가까이 줄 수도 있고 잘렸을 때 다시 커버하고 바로 슈팅할 수 있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많이 달려든 겁니다. 문전 크로스를 연결하려고 할 때 몇 명이나 있나 보세요. 무려 6명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뒤는 누가 커버하느냐? 토트넘이 역습, 솔랑키와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적 열세입니다. 3백은 그대로 뒤에 남아있어요. 근데 멀찍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달려들 선수, 이 선수들의 방향 전환 전을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을 커버하고 있고 그 앞에 한 명의 미드필더가 또 따라 내려와서 공을 잡을 수 있는 솔랑키 쪽을 제어하고 솔랑키와 손흥민의 하위 공간도 제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비 전환 상태까지 대비하면서 6명을 전진시킨 6-4의 배분. 울브스는 과거처럼 이전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이 부임하기 전처럼 공격을 할 때 간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콤팩트한 팀으로서 공수 전환 과정에서 플레이를 잘했습니다. 수비로 전환될 때는 특히 미드필더가 윙백을 돕고 그렇게 숫자 지원이 되고 다시 또 공을 되찾으면 급하게 올라가서 몇 명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패스 코스를 찾고 빌드업하면서 함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패턴이 2개였습니다. 이렇게 윙백이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도 있었지만 윙백이 아예 윙어처럼 올라갔던 바로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3백이 골키퍼 양옆으로 크게 벌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3백 근거리로 내려왔고 대신 공격 수비 라인 간격을 확 넓혀놓고 좌우 윙백이 윙어 자리로 가고 좌우 측면 공격수가 미드필드 자리로 내려오고 원톱이 최전방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서는 형태예요. 새로운 포진이 나온 거죠. 이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 백스리 앞으로 2명의 중앙 미드필드가 패스 코스를 만들어주고 상대의 압박을 분산시켜주면서 사이드로 공을 빼고 높이 올라간 윙백에게 한 번에 공을 넘겨줍니다. 정말 윙백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토트넘이 하프라인에 진을 치는 하이라인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하기도 좋았고요. 대신 공격수 중 한 명이 미드필드로 내려가서 공격의 스위치를 바꾸는, 위치를 바꾸는, 전환하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리고 높이 올라가 있던 윙백이 뒷공간으로 팍 뛰어들어가면서 공격을 한 건데 이런 장면이 경기 중에 서너 번이 나왔다는 것은 페레이라 감독이 준비한 전략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공격 대용, 수비 대용, 역습될 패턴을 치밀하게 토트넘에 맞춤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도 어렵고 공격도 어려웠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 손흥민 선수가 돌파에 들어가면서 페널티킥을 놓친 아쉬움을 만회하기 위해 슈팅까지 가져가려던 상황에서 도어티가 따라와서 수비 태클을 통해 막는 장면, 손흥민 선수의 아쉬웠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 데니 머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못한 게 아니라 울버햄튼의 미드필드 라인의 수비 전환 리커버리 속도가 엄청났다. 정말 열심히 뛰더군요. 정말 너무나 울버햄튼이 헌신적으로 뛰었다. 백스리의 대형도 견고했고 또 도어티의 태클도 눈부셨고 미드필드의 수비 가담 속도가 빨랐습니다. 또한 마지막 태클, 도어티가 태클을 하는 게 손흥민 선수를 막긴 했지만 그 태클이 막히고 다시 공이 전개될 수 있었을 때 주변 선수의 숫자를 보십시오. 울버햄튼 선수들이 엄청 많이 주변에 지원해주러 와 있었습니다. 이게 실패해도 커버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특히 이날 울버햄튼은 오른쪽 윙백인 공격적인 풀백 도허티를 오른쪽 센터백으로 특히나 수비라인 3명 3백 중에 가장 아래쪽에 뒀습니다. 그 이유는 손흥민 선수를 완전히 대인마크로 막기 위해서였고 이 대인마크를 준비한 것까지도 토트넘의 전술적인 장점을 상쇄하기 위한 페레이라 감독의 준비였죠. 게다가 토트넘을 얼마나 많이 분석했는지 페널티킥을 내준 것까지도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최근 시도한 손흥민 선수의 슈팅 방향 패턴을 이미 준비했다는 듯 슈팅을 차기도 전에 조제사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구석으로 찬 슈팅이 막혔던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을 보시면 황희찬 선수도 대표팀에서나 또 손흥민 선수의 이 슈팅, 페널티킥의 방향의 빈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방향을 알려주는 모습도 나와요. 알려주는 모습을 드라고신이 막으려는 장면까지도 재미있는 이런 뒷장면도 소개가 됐는데 어찌됐거나 그만큼 울버햄튼은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 상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경기를 했다는 것이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선수들이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어렵게 만든 것은 물론이고 부상도 많이 생기게 한 것은 물론이고 상대팀에 대한 맞춤 전략, 대응 전략, 전술적인 대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혼자서 해야 하는 전술적인 도움 없이 혼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은
역시 속공이 될 때, 공간이 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더 빛나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부진의 문제도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선수를 살리는 건 전술이고 팀이고 동료의 합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에 이어질 일정은 토트넘이 강등권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기, 1월 4일 뉴캐슬전, 1월 16일 아스널전,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1월 9일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탐 워스와 FA컵 3라운드 1월 12일 경기까지 또 한 번 숨막히는 일정들이 이어지고 물러설 수 없는 경기들, 대회 탈락도 가능한 정말 엄중한 경기가 이어지는데요.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휴식기 동안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2025년 새해에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모든 소식, 또 해외 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이슈, 영국 현지, 유럽의 독점적인 콘텐츠와 레전드 해설 내용 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이야기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